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시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투자 거장의 인생과 철학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리루입니다. 제가 아는 리루 얘기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일은 투자왕 김단태님 채널에서도 리루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호석 아카데미에서도 제가 리루 얘기를 했었죠. 아마 유튜브에서는 제가 리루를 처음으로 소개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제는 제 개인 채널을 연 만큼 설 연휴 특집으로 투자자 리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루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66년생이고 히말라야 캐피탈이라는 자산운용사를 창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히말라야 캐피탈이 리테일 고객들을 받는 게 아니라 연기금 위주로 받는 그런 운용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자산은 대략 한 25조 원 정도 되고요. 거장연구소에서 소개해드린 거장이니만큼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19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9.4%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루 하면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죠. 중국의 워렌 버핏, 제2의 워렌 버핏. 이런 차세대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비레크먼도 예전에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렸었고, 또 미국 밖으로 나가면은 뭐 어디어디의 버핏, 어디어디의 버핏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투자자들이 있죠. 근데 이런 차세대 버핏 닉네임을 달고 있는 투자자 중에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직접 인정한 차세대 워렌 버핏은 리루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찐한테 인정받은 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제가 이제 리루의 일대기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1966년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이 굉장히 혼돈의 시기를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이벤트를 모두 다 경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루의 인생은 문화 대혁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리루가 원래는 금수저,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은수저 정도 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아버지는 소련에서 유학을 한 엔지니어고, 어머니는 지주의 딸이었는데, 이런 부유한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리루는 이대로 살았으면 꽤 순탄한 삶을 살았으리라 예상이 됐지만, 리루가 어렸을 때 문화 대혁명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에서 유학한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지주의 딸인 어머니는 숙청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두 분 다 교화소로 끌려가고 리루는 천의 고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입양이 되게 되는데 리루가 또 파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양되고 파양되고 입양되고 파양되고 이걸 반복하면서 한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진전하다가, 그러다가 자신을 받아주는 한 따뜻한 가정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부모는 비극적으로 잃었어도 자신을 받아준 양부모님과 또 입양된 자신을 형이자 친구처럼 따르는 동생과 함께 행복한 삶이 시작되나 싶었던 찰나에 탕산 대지진이라는 재해가 터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탕산 대지진은 지금까지 중국에서도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이 대지진 때문에 리루는 가족을 잃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리루가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근데 건물 잔에 깔려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자신의 동생을 두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리루는 자신이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데요.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자신도 가족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참 소외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때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네를 뒤지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네를 뒤지다가 미국 배경의 우편물인가? 미국 배경이 그려진 포스터인가를 발견했다고 하네요.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곳은 어딜까? 저 나라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겠다. 굉장히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향후 리루가 미국으로 적을 옮기게 되면서 미국에서 성공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문화 대혁명과 탕산 대지진이라는 비극을 겪은 리루는 그래도 올바른 청년으로 자라나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리루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천안문 항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리루는 문화 대혁명과 탕산 대지진을 겪으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천안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리루가 단순히 그냥 천안문 항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천안문 항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안문 관련 사진들 중에서 유명한 게 탱크맨도 있지만 이렇게 광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이 결혼식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리루입니다. 그리고 리루 옆에 있는 여성분은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천안문 항쟁이 비극으로 끝났죠. 그래서 리루는 천안문 이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천안문 항쟁이 비극으로 끝나니까 당시 천안문 당시 지도부였던 리루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루는 같은 지도부였던 동지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다가 홍콩의 한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외국으로 밀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친구들은 유럽으로 망명을 가게 되고 어떤 친구들은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리루는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리루의 인생에서 보면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으로 망명 간 리루는 이런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자서전을 쓰는데 이산, 산을 옮기다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도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우울하고 비극적이었던 유년기를 겪고 민주투사가 된 청년 리루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인생의 2막이 열리게 됩니다. 투자자 리루로서의 삶이 열리게 되는데요. 리루가 원래 상당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명을 가서도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을 하고 컬럼비아 대학 역사상 최초로 3개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리루는 투자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중국에서 왔다 보니까 금융, 주식이라 그러면은 뭔가 사기고 뭔가 탐욕이고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워런 버핏 특강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투자가 궁금해서 참석을 한 건 아니고 이때 당시 리루가 망명을 해서 그런지 영어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인지 버핏의 특강인데 버핏을 뷔페로 잘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이 특강에 참여하면은 강의만 듣고 뷔페를 먹을 수 있겠구나. 나는 가난한 대학생인데 공짜 점심 못 참지 하고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가보니까 뷔페는 없었고 버핏만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버핏의 강의를 뭐 들어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기존에 가졌던 주식 투자나 금융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다고 합니다. 이 투자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구나. 굉장히 매력 있는 분야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 투자에 입문을 하는데 역시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달랐는지 이때 투자를 하게 된 리루는 졸업을 할 때 100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투자한 지 4년 만에 무일푼에서 100만 달러를 벌게 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 리루가 돈이 없었잖아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그거를 시드머니로 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 4년 만에 엄청난 성적을 내고 곧바로 자산운용사를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아는 투자자 리루로서의 삶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금융계에 투신한 이후에도 청년 시절에 가졌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에 기부하고 행사에 참여해서 연설을 하고 이런 기부와 관련 활동들은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리루의 인생이었고 리루의 일대기였고 그러면은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제2의 워런 버핏이라는 리루는 어떻게 투자할까 아니겠습니까? 우선 리루는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입니다. 리루는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투자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눠 먹는 거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 들쑥날쑥하지만 액수로 보면은 경제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이런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눠 먹는 게 투자인데 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눠 먹을 수 있는가 하면은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의 성장, 이 펀더멘탈이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기업이 가진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돼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가진 펀더멘탈보다 주가가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의 움직임을 노리는 사람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거다. 왜냐면은 결국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탈에 수렴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의 출렁임은 결국엔 그 합이 0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펀더멘탈 이상 가는 주가는 결국 내려올 수밖에 없고 펀더멘탈 이하인 주가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된다면은 가격 변동은 0이고 그렇다면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남는 게 없는 거다. 그래서 리루는 투자에 있어서 성장하는 경제의 과실을 나눠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 리루의 말에 따르면은 투자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인류의 경제와 함께 가는 거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가치 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 리루는 가치 투자에 있어서 지능보다는 기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이 성격이 맞아야지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골 기질이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서 보면은 가치 투자자는 반드시 반골 기질이 있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시장 참여자가 모두 다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정보가 즉각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저평가 주식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기업의 정보들이 모두 다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평가는 있을 수 없는 건데, 근데 가치 투자자는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가 예스라고 하고 모두가 특정 이슈나 그 기업에 대한 펀더나 이런 거에 동의한 그 가격이 있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이 동의하는 그 가격에 동의하지 않아. 난 그거 틀렸다고 봐.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서 이 기업이 아직 저평가야. 아직 너희들이 모르는 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치 투자자는 이러한 반골 기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에 휘둘려서 뇌동매매 하지 말고 주의하라는 거죠. 엊그저께도 엔비디아와 딥시크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와, 딥시크 나네. 엔비디아 망했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엔비디아 망했나? 끝났나? 지금 주가는 폭락을 하고 있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심과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찰리 먼거와 일화를 얘기하는데, 금융 언론지 중에서 배런스라는 언론이 있잖아요. 찰리 먼거가 이 배런스를 거의 한 4, 50년 동안 읽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런스를 수십 년간 구독을 하면서 이 배런스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를 한 적은 딱 한 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십 년간 어떤 언론을 읽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돈 번 적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몇십 년간 꾸준히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몇십 년 만에 기회를 딱 발견했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루는 이 독립성, 객관성, 인내심과 결단력, 이것들이 있어야 훌륭한 가치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아. 그러면은 이런 기질들이 있어야 가치 투자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리루는 탐사 보도 기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탐사 보도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사건을 이 취재가 뭐 몇 개월, 몇 년이 걸려도 이 총체적인 진실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게 탐사 보도인데, 리루는 투자자는 이 탐사 보도 기자처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완전히 알 때까지 정말 집요하게 리서치를 해야 된다. 그게 가치 투자의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집요하게 리서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언제 내가 이제 리서치가 끝났다, 이 기업에 대해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리서치를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 세 가지를 또 제시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기업이 10년 후에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는 내가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잘 풀려간다. 잘 돼가는 거는 그냥 알아서 잘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고, 걱정해야 되는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뭔가 일이 틀어져서 안 됐을 때 그때 어떻게 망할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지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대 의견인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인데 근데 나와 반대인 매도 의견인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다 안다, 이것도 안다, 저것도 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걸 모르는구나, 저건 내가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모르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때 리서치가 끝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알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내가 아는 것들에 대한 바운더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는 내가 아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리서치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리루는 심도 깊은 리서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리서치를 해라 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투자는 언제 하냐? 리서치가 뭐 몇 개월 몇 년 걸리면은. 근데 리루는 리서치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소액이라도 해당 주식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나와 무관한 기업에서 리서치를 하는 거는 그저 이론에 불과하다. 근데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고 이 기업이 내게 됐을 때 내 거에 대한 리서치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리서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서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조금이라도 사놔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리루는 제2의 워렌 버핏답게 아는 것에만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주식이 핫하고 어떤 게 핫하고 그래서 요거에 투자하고 이게 아니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네가 알 수 있는 능력의 범위에서만 투자를 해라. 그래서 버핏이 그동안 기술주를 안 샀던 것도 이런 맥락이었잖아요. 근데 리루는 그러면은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투자를 하면은 평생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에서만 투자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 리루는 이제 능력의 범위를 확장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확장이 전혀 뜬금없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알던 능력의 범위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확장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루가 리서치하기 전에 소액의 주식이라도 사놓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리루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게 되니까 태도가 달라지네. 그러면 소액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나도 이렇게 태도가 변하는데, 그러면 이 기업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태도는 어떨까?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이들의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까지 확장이 된다고 리루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그냥 이게 이거 좋습니다. 핫합니다. 이 기술이 미래래요. 뭐래요. 라고 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범주가 내 능력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혹은 내 능력의 범위에서 확장을 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지 구별을 해라 라는 말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투자하기 전에 미리 소액이라도 주식을 사고, 그리고 탐사보도 기자처럼 집요하게 리서치를 해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럼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데 내 자금을 얼마나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냐? 라는 거에 있어서 리루는 집중 투자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하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온 만큼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확신이 있는 종목이라는 뜻인데, 그 종목에 소액 투자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 왜냐면 내가 이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라면은 그 확신의 크기만큼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리루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완전 집중 투자 스타일입니다.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끝입니다. 그만큼 리루 본인도 집중 투자라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가치 투자란 뭐고, 리서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면은 이런 투자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리루의 강연이나 그가 쓴 글들을 읽어봤을 때 결국에 리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자기 성찰,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나에 대한 이해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거는 인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쉽게 돈 벌고 싶은 탐욕, 충동적인 행동, 지레 겁먹는 공포, 그리고 분노.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막 타잖아요. 그 이유가 시장이 인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투자를 하면은 바로바로 드러나는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리루가 강조를 하는데요. 실제로 리루가 50살이 됐을 때 쉰즈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 성찰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에 잡아먹히지 않을지 매사 노심초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넘어서 이런 거에 매사 노심초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은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개인이 투자를 과연 잘할 수 있는 건가? 리서치도 엄청 잘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성찰도 엄청 잘해야 되는데 개인이 과연 그럼 투자라는 걸 잘할 수 있는 걸까에 대해서 리루는 개인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은 시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시장이 선진화되면 돼 있을수록 시장이 효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초과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큰 비효율적인 시장은 시장의 규모가 작아서 아직은 선진화가 덜 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대형 기관들은 자금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시장에 쉽게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개인은 자금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시장에 접근해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리루의 과거 투자를 보면은 사하라 이남 지역의 은행이 저평가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고, 그리고 아직 미국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을 때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이 이런 식의 접근을 즐겨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투자를 할 때 가져야 될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루는 과거에 본인이 나는 이런 주식을 좋아한다. 주식을 볼 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ROIC인데요. ROIC는 투하자본 이익률입니다. 근데 ROIC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빌 에크먼의 유명한 말이 있죠. 기업의 가치는 곧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이다. 결국에 기업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고, 그럼 기업의 가치는 그 돈을 얼마나 버냐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절대 가치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DCF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잉여 현금 흐름은 세후 순영업이익에서 자본 지출을 뺀 거거든요. 근데 리루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ROIC는 세후 순영업이익을 영업 관련 활동에 쓴 자본인 투하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물론 이제 캐펙스와 투하자본이 동의어는 아닙니다만 이 쓴 돈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ROIC라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리루는 심지어 주식의 수익률, 그 기업의 ROIC가 그 기업 주가의 수익률이다 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모닝스타라는 유명한 투자 리서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경제적 해자에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해자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들 ROIC가 20% 이상이더라. 근데 이렇게 ROIC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사업이 돈을 조금 쓰고 많이 번다고 하면은 당연히 남들 눈에도 다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경쟁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 기업의 수익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경쟁자가 들어와서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질만 한데도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는 바로 경제적 해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경쟁자가 들어와서 이 기업의 지위를 흔들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돈을 조금 쓰고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경제적 해자가 높은 기업의 특징이 뭐냐? 다들 거버넌스가 상당히 훌륭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기업 구조, 기업 문화 이런 게 상당히 훌륭하다는 건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리루도 경제적 해자를 장기간 유지하려면은 규모의 경제보다는 훌륭한 거버넌스가 필수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은 경제적 해자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긴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게 요즘에는 강산도 10년이 안 돼서 바뀌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훌륭하게 생존을 해낼 수 있으려면은 훌륭한 경영진, 훌륭한 기업 문화가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리루의 일대기, 리루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리루가 실제로 자신이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과거에 팀버랜드라는 주식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팀버랜드에 투자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 리루의 강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You look at this one, what is the first thing jumps to you? Somebody give me a quick read. Yes. I found that the stock rate Right. high and low change every year. Yeah. Oh, hi, Karen. I tell you what I look for is I first look at the valuation. And if the valuation doesn't fit, I don't even want to really kind of go beyond. So what do we know about the valuation? And what is the constitution of the book value? Every time you see it's below book value, you want to say, what's in the book? What's in the book? How much is the book? Now, the working capital is almost a 300 million in a sense. And of course, it was the end of the Q3. And in retail, what do you know about kind of the end of a Q3 in retail? So this is really where, your kind of a quick encyclopedia knowledge really helps you. All retails have built up a huge amount of inventory last quarter. So you look at back to the previous years to say what is normal like, because they're going to really collect a lot of cash by the end of the year. So you say, okay, so it's a 300 million. It's almost the entire book value, roughly 275 million, is in the working capital. Everything else cancel each other, and so you probably collect about 100 million cash at the end of the quarter if you look at the other 2 years.
So roughly you got a 200 million liquid asset and plus 100 million of fixed asset. And if you do, a little bit more study, you're going to see it as entirely buildings and real estate, basically. So you've got a pretty decent protection on the downside. So what do we know about the earnings, the cash flows? And the ones you want to really pay most attention is basically kind of the pre-tax and pre-interest earning, the unleveraged. And you want to compare that with unleveraged capital that is needed in the business to get you a sense of what kind of business you're having, how much they're making. Give me a quick sense. How much is that? Well, if you're skilled, it shouldn't really take you more than 1 second to find that out. You got 13% roughly of operating margins of 850 million. So you get roughly, 100 million, 110 million. How much capital is deployed in the business? You would have roughly about, let's say, 200 million in liquid asset, and then about 100 million in buildings, and then the 200 million of liquid asset, probably 100 million is cash. You roughly have a 200 million deployed capital, and roughly returns about $110 million. So your return on your deployed capital roughly around 50% at that point. So that's not a bad business. It was trading roughly, right around the book value. Book value is pretty clean, and so they shouldn't be bad business to begin with. So next you check sort of why this whole thing sort of fall apart at that point. Sort of a missing. Remember, you always sort of think as yourself as a business owner, if I can buy the whole business at this price, you probably want to own it. And it's not a bad name, right? Most people recognize Timberland as a brand. So you try to check, what other people are thinking about this. You may not really listen to their advice, but you want to really know what other people are looking at. So you check to see whether there's any analyst report. It turned out there's no analyst report. Nobody covered this. Sales is a reasonable company. It's a big brand. So why nobody kind of a cover about this? The investor should really investigate a journalist. And so you got to have a very active, very curious mind. You'll find there's actually a whole bunch of a different shareholder lawsuit. Now you have an owner owns 40%, owns almost 100% of the vote, and most of the shareholder doesn't have a vote. If you were the 95% of the other investor, what conclusion you would draw? What would you really worried about that that management might be milking money from the company, might be manipulating their books because they control everything? There's virtually no constraints on what they do. There's a whole bunch of a lawsuit that tells you they complain about something, right? So what do you do next? You download every single piece of the document of the court cases, every single case, and read them from page. And that's why I was saying that if you don't have a curious mind, if you just want to do it because you want to make money out of it, the chances are you're not going to do this. I'm just so curious. They said, what's happening? This doesn't add up. All the cases really come down to really one thing. Actually, it's basically one complaint. It's just multiple filings. They used to provide some guidance, and they didn't deliver, and the investor get pissed off. And so the owner also get pissed off. You can, vividly see his defense. You can get a sense of his personality by reading those documents. He said, you know what? I'm not going to do this anymore. I'm not going to talk to the street. I'm not going to give any guidance. I don't need a damn of a dollar from anybody else. The business is wonderful. Okay, so that remove a big cloud. The next question is, okay, maybe they're not crooks, but are they good managers? How do we know that? Are they decent people? How do we know about that? But I always view this job as investigative journalist. Most people who have built businesses also have a big personality, have a history you can go to audit, have left a trail of evidence of what kind of person they are and what they have done, how they deal with the different situations. It is not that difficult. But if you try to be that 5%, that's what you do. You go to see their community. You go to the church or synagogues. You go visit everybody. You sort of get yourself to be part of that. And you introduce yourself to all their friends and families and neighbors. Don't just call them. Go there. Spend a few weeks there. It's worth it just to spend as much time you can possibly be to try to find him. Find what he has done to his community. What does neighbors and friends say about him? That tells you more about this personality. This fellow actually only graduated high school, never really went to have a college. Relatively simple guy, but a nice, decent guy. Has been very philanthropic. Go to synagogues, but not terribly devoted. The more interesting thing, he has a son who actually went to business school as well. Was actually my age at the time. It was in the mid-30s, early to mid-30s. And at the time already assumed to be a COO of the company. So I did all the things I suggest to all of you. I did it further, and then I really know what's going on in that family.
It's turned out this is one of the most admiring family I've ever met. They are people of the highest integrity. They're wonderful. And they also happen to be brilliant businessmen. So after all of that, the stock actually still trading right around 30s. Did I miss anything? You sort of say, probably not. I didn't miss anything. So what do you do at that point? Buy. How much you want to buy? Suppose they have $100. Well, how much is that? 200? Okay. Well, I like to talk to this class because you guys are not polluted yet. Now, if you go to join a fund, the first thing people would tell you is, oh, gee, don't do anything more than 25 basis points. And then you go with maybe 50 basis points, you do 1%, that's 100 basis points. They use a basis point. So every number sounds big. You know, boy, we're going to do 50 basis points. That's a big deal. That's what it's like. So keep your innocence, because right now what you're thinking is the common sense. Think about how much effort you put in to get this damn thing right. Think about how good it is. You have virtually no downside. You're trading roughly about 5 times. And the next thing I did is I actually went to all the different stores to see why in the last few years the margin improved substantially. It's turned out there was a fad going on especially in the inner cities, that all the little kids want to have, you know, the Timberland shoes and jeans. All the store managers tell you they couldn't really get enough stock. So I put a shitload of Timberland. Anybody know what happens afterwards? Well, the next 2 years, this damn thing went up 7 times. And the first meeting, guess who? How many people showed up? It was him, me, and another analyst. 3 people. And the last analyst, when I sort of went kind of, somewhere in 2000, the end of 2000, the room is just absolutely filled. It was nearly 50, 60 people. A major street broker house kind of initiated some kind of a coverage. So that's I know when I have to sell. So I sold everything.